조금 전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 시간마다 지금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 주요 대선 후보들도 오늘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아예 안 해버리면 하루 만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또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먼저 투표를 한 겁니다.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이름을 알린 가장 정치 변화에 그런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였고,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3명의 후보가 모두 오늘 본투표가 아닌 이 사전투표, 오늘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각자 어떤 판단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전투표를 한 장소가 다양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한 걸로 알려졌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학들 밀집한 지역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가서 또 했습니다. 자, 저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또 어떤 걸 나타낼까요? 세 후보가 다 정치적 함의를 갖고 사전투표 지역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TK, PK 지역, 그러니까 보수층이 많은 지역에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이제 영남 지역에서의 결집을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본인의 지지층들을 확실히 잡아가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사전 투표지로 선택한 인천 계양을은 2022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낙선된 후 누구도 걸어오지 않은 길인데 대통령 낙선은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지역이고, 네. 그곳에서 재선을 했죠. 정치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는데, 해당 지역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개인적인 캐릭터의 위험성이라든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투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엊그제 있었던 3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은 젊은 세대들 갈 곳을 잃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표를 저희가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선거의 기본이라는 게 내 표를 지키면 한 표지만 상대방의 한 표를 가져오면 그 2표, 3표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전략적으로 신촌을 사전 투표지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특이한 건요.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투표를 열심히 해주셔야, 많이 해주셔야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각각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라고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본투표 날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들도 나서서 투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후보가 모두 투표율이 높으면 내가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각각의 근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뭘 근거로 투표율이 높으면 본인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이 판세 자체에 대한 각각의 캠프 분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라는 자체 평가 이후에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은 결집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만약 결집한다면 당연히 투표율 높을수록 유리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 무당층의 경우에 물론 뭐 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있지만 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법적인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갖고 있는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중도층의 표심이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또 하나는 그동안의 국회 전행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도층의 표심이 높은 투표율로 만약에 나타난다면 네.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사전 투표를 한다는 건 이미 표심을 정했다는 것이고, 이번 선거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국면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일종의 이 심판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아지고 적극 투표층이 많이 나올수록 이게 결국에 윤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최고 투표율을 매 시간마다 갈아치우면서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지난 25일에요. 재외국인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투표율이 79.5%라고 하는데요.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면 최고치를 찍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3 대선까지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를 앞두고 이틀 동안 치러지는 사전 투표인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제 막판까지 사전 투표 이외에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지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유세 더욱더 뜨겁게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능한 국정농단으로 쫓겨나신 분, 부정부패 저지르다가 쫓겨나 감옥 가신 분, 그리고 어쨌든 뭐 총리를 하셨다는데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내란 후보라고 불려지는 이 내란 동조 후보를 돕는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죠. 이 삼권 분립을 다 무너뜨리고 1인 독재, 오직 국회 법도,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 또 이재명 자신을 위한 방탄 재판, 자기 자신이 방탄하기 위해서 검사들도 다 탄핵해버리고, 이런 방탄 괴물 독재,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런 욕심을 넘어가지고 이제 입법부의 국회의원의 지위까지 건드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 후보의 망상 우리가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기간 닷새 동안 이제 후보들 전력을 쏟아야 할 텐데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이론적인 이 전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각 후보들마다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될 지역들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 PK 지역에 그 캠페인을 집중할 것으로 보는데, 네. 그 근거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김문수 후보의 TK, PK 지지율이 네.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투표 과정에서 얻었던 득표율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까지 아직 그 보수층이 완전히 결집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분들이 자칫 투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역전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이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정당의 승리 방정식은 영남 TK, PK 지역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그것이 충청 수도권으로 확장됐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집중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서울 지역이 유권자 절반이
넘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으로 모두 후보들이 막판까지 아마 챙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막판까지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지역에 PK가 겹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PK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사실은 PK뿐만 아니라 TK 역시도 이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층의 결집에 더해져서 사실은 이 중도, 무당층 그리고 사실은 보수를 전통적으로 찍어왔던 분들까지도 모두 함께 규합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해 오셨던 분들조차도 사실은 돌아설 수 있는 명분과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들이는 지역 중에 보면 일종의 스윙보터 역할 혹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곳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의 지지세를 규합해 가겠다라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대선 때까지는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마지막 날까지 실시됐던 여론조사인데요.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5%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지역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수 텃밭이죠. 대구, 경북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대구, 경북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61%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1%로. 그리고 부울경이라고 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6%, 김문수 후보가 43%,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2%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도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서울, 그리고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충청 지역은 어떨까요?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1%, 김문수 후보가 40%로 나타났습니다. 자, 충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1%, 김문수 후보 38%,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선 11%,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8%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중도의 표심이 막판까지 어디로 향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 모두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서울이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지역의 득표율을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각 지지층과 중도층을 과연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